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되는 이슈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로 정해졌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10시 반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일 밤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새벽에야 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구속영장 청구서가 지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검찰이라든지 이제 변호인 쪽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의 이제 혐의는 한 11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10가지 정도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세부적으로 2가지 혐의로 나눠지기 때문에 10개, 11가지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예.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는 3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자녀 입시 네. 부분, 2번째는 사모펀드 관련 이유, 3번째는 컴퓨터 하드 교체 관련된 증거인멸 네, 이렇게 3가지 그렇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좀 독특한 게 일반 공판 과정하고 달리 수사 기록이 전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사문서 위조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죄 공판 준비 기일에서 증거 목록이 만약에 제출이 됐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증거가 이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은 아마 정경심 교수 쪽에서 아직 모르는 뭔가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증인의 진술을 제시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최근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수사 기록을 영장 담당 판사한테 제출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소위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신문 기일이 계속될 거고 그 이후에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하다 보면 밤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어쨌든 보입니다. 검찰 측이든 뭐 피고인 측이든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영장을 달라, 영장을 내지 말아 달라라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즘 PT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도 불가피해졌다. 뭐 이러면 이번 주 말 정도는 부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뭐 불가피하다기보다는 검찰의 의중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적게는 한 3-4개 정도 혐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부해서 이걸 입시 비리에 사용했다. 그리고 조 장관도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피의 실질적인 주체가 정경심 교수라면 그러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부분은 최소한도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11가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혹시 공범으로 정경심 교수와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다 조사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자, 또 조 전 장관의 동생이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그 이후에 다시 나와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장면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목 보호대를 하고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 기각될 때 또 강제 구인을 할 때 진짜 아픈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검찰에서는 언론에다가 뭐 앰뷸런스에서 뭐
담배도 폈다, 네. 뭐 커피도 자기가 직접 뽑아서 그렇죠.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흘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옆에서 지켰던 지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네. 정말 아팠다, 갑자기 아파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해당 인터뷰 내용은 어제 저녁 녹음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방송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 조 전 장관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씨의 지인 70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건 씨, 네. 예, 조건 씨.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았고, 조건 씨가 병원 4곳을 다니면서 CT와 MRI를 찍었고,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네. 이 조건 씨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란 걸 병원에서 알고 나서는 뭐 장비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두려워하는 느낌이 예, 있었던 그런 얘기가 거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얘기가 이 지인이란 분도 본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신이나 조건 씨 모두 주인공이 아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목표로 삼는 것은 조국일 뿐인데 이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방식대로 가야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당히 파문이 일으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 씨의 몸 상태는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 요소는 아닙니다. 이 몸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도주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고려하는데 이 사건에서 꾀병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건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자, 전북 익산에서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한 사건인데 SNS에 영상이 퍼졌더군요. 네. 여고생 2명이 1살 어린 여중생을 2시간에 걸쳐서 뺨을 40여 차례나 때리는 네. 이제 사건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피해 학생이 잘못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리는 영상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화면을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는데도 상당히 좀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워낙 네. 무차별 폭행이에요. 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그 다음 날 했는데요. 이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네. 가해 학생들이 이 피해 학생이 자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짜증난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뺨을 때렸다라고 합니다. 이 SNS에 영상은 어떻게 올려진 겁니까? 네. 현장에 있던 이제 다른 남학생이 이 영상을 찍어서 네. 자신들끼리 돌려보다가 이게 외부로 공개돼서 이제 일반인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너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하고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두려움에 외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합니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불구속 그렇죠. 상태에서 입건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분리하는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겠. 물론 같은 학교는 아닌데 이제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이 정상적인 교우 관계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한겨레 기자 고소한 사건인데요.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또 대검 진상조사단 외부위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했던데요. 네. 네. 어제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윤 총장 개인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의 하명 사건이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인들은 검찰의 과거 비위를 찾아내는 진상조사단인데 자신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이건 검찰권 남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윤 총장의 고소와 그로 인한 수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누가 이 사안을 한겨레 기자에게 흘렸느냐, 얘기했느냐는 부분을 진상조사위원들을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모양이죠. 익명의 세 명의 이상, 이제 세 명 소스가 이상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단원들을 다 불러서 외부위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부지검에서 하는 겁니다. 네, 한겨레 맞습니다. 신문의 주소지. 네. 그런데 직접 총장에게 수사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윤 총장 자체가 이제 본인이 관련된 조사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좀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국감에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마치 이게 검찰이 피해자가 된 것으로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하면 수사를 하는 검찰이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서 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나머지 이슈들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